안녕하세요. 저는 미술통역하는 경환입니다. 네. 진행자라고 되어 있는데 뭐 진행은 좀 그렇고 우리 작가님들의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좀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태어의 미학이라고 하는 전제하는 메트로폴리탄이 주제인데요. 직역하는 엣지도시라고 하죠. 네. 오른편 건물에 전시 작품들이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각각의 공간의 특성에 맞게끔 너무 훌륭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첨객분들께서도 아마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작품이 공들여서 만든 작업들이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 한번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기획을 전시를 디렉팅 해주신 옆에 이훈희 선생님부터 좀 계시는데요. 우리 짧게 잠깐 소개를 일단 들어볼까요? 네, 짧게 뭐 인사말처럼 우리 이훈희 선생님부터 해주시죠. 이훈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반면을 아시는 분들이라 제가 이 동네에 오래 살긴 했나 봐요. 어제 오늘 아침까지 작업을 하신 김전 작가님한테 잠을 못 주무셨거든요. 저 앞에 같이 있는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은 전시를 저희 공간도 오늘 마지막 만 20년 되는 전시를 오픈한 디스플레이를 하다가 오전에 하다가 드디어 왔는데 전시 하나 이렇게 해놓고 나면 사실 마감이 교차는 하더라고요. 이게 전시가 잘 됐건 못 됐건 간에 이게 제가 관련된 부분들은 상업행위를 하는 공간이 아니라 작가들이 든 예술가가 예술적 지향점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서 자기의 온 정열과 열정을 다 쏟아내는데 전시를 오픈을 하고 나면 이게 뭘까? 이게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라 멍한 상태가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그러다 그 정도로 이게 작가들이 자기의 이윤이나 아니면 먹거리를 위해서 전시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예술의 어떤 지향점이든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미학적 수준이든 아니면 어떤 그런 별점이든 하기로 했었던 것들을 완수라는 말이 그러는데 전체 해놓고 그 목표 지향점에 달려왔다가 오늘 한숨 이제 쉬면서 이렇게 보면 저뿐만 아니라 작가님들도 조금 마음이 좀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모든 정열을 다 쏟아서 펼친 작업이니까 따뜻한 애정으로 따뜻한 눈으로 잘 한번 이 행사 끝나고 나서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게 해주세요. 다음부터. 길고 지루해, 그죠? 네. 아무튼 그래도 도움이 되는 말씀이셨고요. 자, 그러면 다음은 김윤철 작가님. 안녕하세요. 김윤철입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벙커라는 되게 상징적인 공간에 이렇게 작품을 하게 돼서 첫 번째는 너무 기쁘고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이게 어떤 현장 설치 작업을 이번에 많이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마 오랜만에 신작으로 이제 한국에 전시를 하게 돼서 더욱더 저희 이제 스튜디오나 팀들이 공간 분석도 많이 하고 실제 또 이 공간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까지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무슨 이런 자료제라고 이렇게 딱히 할 건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이 공간을 상상하면서 이 작품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이 현장이 갖고 있는 어떤 시간성이나 역사성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현재성 이런 것들을 이게 혼자 하려고 되게 많이 좀 노력을 한
거니까 좀 이렇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이따가 이제 그 작업에 대한 그 구체적인 것도 한번 여쭤볼 거니까요. 그때 더 깊게 들어보는 걸로 하고요. 자, 옆에 우리 박원 작가님이죠? 네. 전기실이라고 2층에 공간이 있는데 옆에 들어가는 그 스튜디오 2의 작업을 이 전시 주제가 좀 경계성에 대한 질문이긴 해서 그래서 제 작업 중에 경계성에 관한 질문을 하는 작업이 많아서 작업 중심으로 생각하고 준비해서 전시를 했고요. 작품이 좀 많아가지고 네, 돌아보시면서 즐겁게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옆에 계시는 송지영 작가님. 네. 네, 안녕하세요. 송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천에 살고 있고요. 이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상구에서 이번에 세 번째 전시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가져온 작업은 제가 2018년에 여기 벙커에서 비상구에서 했던 작업을 다시 가져왔어요. 이 주제랑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 연장선상으로 이어가지고 작업을 추가적으로 더 진행을 해서 다시 전시하게 됐는데 시간은 그때보다 6년 정도 흘렀는데 세상이 되게 많이 바뀐 줄 알았지만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금 담아서 작업을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네, 우리 옆에 나가시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뭐 작업 소개 시간은 따로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참여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일 멋있어. 자, 우리 육금영 선생님, 네, 한마디 해주시죠. 올리시면 됩니다. 네, 옆에서 좀 어떻습니까? 네, 저는 35년 됐나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35년 즈음에 제가 부천의 소명여자 중고등학교에서 미술선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낯선 공간을 바뀌었지만 마음은 그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하게 된 것도 정말 오랜만이고, 아니 처음이에요. 오랜만에. 옛날 혼자 하다가 같이 하게 되니까 그 마음도 좀 설레기도 하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가올 시간에 대한 두려움으로 머리 디드로라고 하는 18세기 개몽주의 철학자가 페어의 이야기를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유베르 로베르의 작품을 보면 굉장히 정말 그림 자체가 이미 페어의 상징적인 언어를 다 갖고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페어의 이야기라는 용어가 널리 전파가 됐고 지금 우리도 그 중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페어의 이야기와 리피드포리탄이라는 이 두 개의 주제어가 어떻게 기획이 됐고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 처음 궁금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이분이 디렉터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외에 별개의 얘기로는 이분들이 지금 처음 만났대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저렇게 큰 전시를 기획하는데 어떻게 처음 만날 수 있죠? 저도 전시 계획을 해보지만 매우 드문 일 아니에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훈이 디렉터님한테 이번 전시 기획 의도와 전시 소개에 대한 걸 한번 들어볼게요. 그걸 잘 엮어서 이렇게 그럴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은 이렇게 별로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벙커 페스타에서 그 토론 주제로 잡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작년, 재작년 연결돼 갖고 진행된 지점에서 작년 그 폐산업시설이나 뭐 유휴공간 이런 주제에서 거기서 조금 더 시가번호 쪽으로 좀 이렇게 토론 주제를 좀 잡아가는 게 좀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좋겠다 싶은 개념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도 뭐 토론할 때 보니까 페어를 시가번호나 이제 미화번호의 페어가 아니라 그냥 일상번호의 페어처럼 받아들이셔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 위에서 있는 거로 토론 주제를 좀 잡고, 왜냐하면 여기에 근거가 진짜로 페어의 상태를 보고서 이 공간을 제일 먼저 문 열고 이제 문 열어달라고 들어온 사람이 저거든요. 그 멈춰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페어구나 해서 제게 작동돼갖고 이 공간을 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좋겠다라는 게 작동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상태에 그 감동하고 아무것도 없는 먼지 쌓인 이 공간에 쓰레기 냄새 풀나고 있는 공간에 그 감동이 저한테는 일종의 이제 뭐 오늘도 많이 얘기했던 이제 뭐 발크맨님의 순고미 같은, 그러니까 저는 페어비가 아니라 사실상 순고미라는 개념으로 이 주제를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전체 토론 주제는 그렇게 크게 잡아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주제에서 이 도시가 갖고 있는 현재 저희가 그냥 상반기부터 우리 여기 부산부 전시팀들하고 계속 토론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약간 제가 이번에 유도했던 거는 하방식 구도가 아니라 같이 토론하면서 주제어를 좀 끄집어내고 거기서 그걸 가지고 전시를 한번 진행해보고 싶은 일종의 룰을, 전시기획의 룰을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좀 욕심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뭐 시도로서도 뭐 좋은 의미였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토론 속에서 여기 기획을 같이 준비하고 있는 비상구 팀들하고의 부천시의 정체성, 그 규정할 때 갖고 있는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모폴리탄, 위키드폴리탄이 코스모폴리탄이라고. 근데 이 부분하고 지금 현재 제가 고민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미술 씬에서의 이 유동적 상황하고 맞물린 개념이 있고요. 그 큰 틀 안에서 거기에서 계속 왔다 갔다, 정과 반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작가분들의 작업 내용하고 연계시켜하고 같이 컬렉팅하고 또 연계하고 맞물려서, 그리고 또 약간의 글로벌적 부분하고 지역적 안배까지 좀 적절하게 작은 예산이지만 좀 최대한 이제 효과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을 좀 고민하면서 갖고 있는 우리 행정적인 분야과 그다음에 이제 지역 내 시각이 좀 촉박하긴 한데 시각적 능력과 시각 네트워크 능력을 좀 적절히 안배하면서 너무 힘들지 않게 잠깐만 힘들게 이렇게 안배하면서 이렇게 하고 전시 오픈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작가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김윤철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이제 하자 김표 작가님 모시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데다가 예를 들어서 베니스 비엔날레 이후에 한국 전시 지금 신작으로 처음이에요. 그렇구나. 네. 처음 몇 년 만에 한국에서 전시를 좀 처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되게 뜻깊은 공간이고, 워낙 김표 작가님 그 전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해서 전시를 김표 작가님이 전시 공간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하자 하다가 어렵게 근데 이번에는 좀 단 작가분들도 그렇지만 다 우리 예산이 사실은 대여비 정도거든요. 쉽지가 않아서. 근데 정부 작가님들이 다 신작을 내주셔갖고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없는 예산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한 작가님 작품에 쓸 정도의 예산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네. 자, 다음은 그러면
리퀴드포리탄. 제가 알기로는 이 액체도시라는 개념 속에는 그 도시나 지역의 어떤 가변성과 유동성을 전제로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부천도 아마 그 맥락 안에 컨텍스트 안에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정주 인구보다는 관계 인구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포리탄이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에 주안점을 두고 만들지 않았나 싶은데 어때요? 맞나요? 예전에 그 처음에 이 공간 전시를 진행할 때 무슨 시장님이 와서 이렇게 여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브리핑을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때 처음에 PPT에 지금 갑자기 여쭤보니까 생각나는데 뭐라고 썼냐면 우선 시장이 되셨으니까 부천시 정체성에 대한 연구교육 좀 해라고. 그래서 그거 기준을 좀 잡아야 그래야지 우리가 무슨 방향으로 문화정책이든 뭐 경제정책이든 뭘 잡을 거 아니냐 이렇게. 이게 10몇 년 전 일이니까 10몇 년 전에 그래서 저희가 그 민간 공간이 그냥 우리끼리 그냥 연구 작업만 하고 있을 때 저희가 생각하는 부천의 정체성은 너무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용어죠. 그러니까 약간 유동적이죠. 그러니까 그때 한참도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정주의식, 정주성 이런 것들 너무 많이 얘기해서 제가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여기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주의식을 너무 이 부천하고 만나는 그 개념 부딪히는 개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왔다 가도 좋은 도시로 정책 목표를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한 번 살았었던 곳인데 너무 좋았던 곳이야로 아예 정책 방향을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특징화된 도시 정책에서의 그냥 자기 무기로 갖고 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못했죠. 그래서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겠어요. 이제. 또 마무리 지어보세요. 네, 하여튼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부천의 정체성을 이렇게 저 나름대로는 개념이었지만 어쨌든 이번에 이제 리퀴드포리탄의 유동성에 대한 전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렇지만 낙관적이었으면 하는 도덕적 윤리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개념의 우리 상태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상태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지역과 도시의 그 가변성에는 기본적으로 개념의 충실해서 만들어진 용어 같고요. 또 그건 전시 주제 같고요. 그리고 관계인구, 이제는 정규인구가 아니라 관계인구가 사실 자리 잡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기 때문에 아마 리퀴드포리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 작품 하나하나에 대한 작가 선생님들의 직접적인 설명을 짧게라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먼저 우리 저는 윤건명 선생님 작업, 카세트 도큐멘트 작업부터 지금까지 많이 봐왔습니다만은 오늘 본 작업은 뜻밖의 윤건명 선생님의 기존 어법과는 좀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매우 신선했고 흥미로웠습니다. 추억의 바람이 휘날리는 제목이 아마 귀환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선생님 이 작업에 대해 소개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사회에 보시는 분께서 포인트를 좀 말씀하셨네요. 주로 미술관이나 뭐 이런 공간에서 전시를 할 때는 굉장히 조용한 공간이죠. 보편적으로. 근데 여기 처음에 왔는데 말이 팍 들리더라고요. 이 공간 자체가. 강하다는 것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무슨 뭐 사연을 말하는 듯한 그런 공간이에요. 공간 구조. 물론 뭐 수원호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먼저 내 작품의 성향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진단하기보다는 이 공간을 먼저 진단을 하고 싶었죠. 진단하는데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쓰다가
폐기된 것을 태우는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했을 터인데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는 갔지만 잘 모르죠. 그런데 여기가 이제 미술 공간이라고는 아트 스페이스로 이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작가 일곱 분이 이제 전시를 하는 거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럼 우리가 지금 귀환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귀환했다 이거죠. 그것을 담기는 공간이기도 하고 적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일전에 쭉 진행해왔던 작품의 서양과 형태는 다를지 몰라도 어떤 면에서는 맥락이 같은 게 있는 것이 제가 작품을 진행해왔던 그 기본적인 메소드가 죽음의 공간을 살리는 거 있잖아요. 여기도 죽음의 공간에서 다시 귀환된 것만큼 그런 맥락에서는 또 일치가 있다. 말이 된다. 그렇게 해서 잔잔한 마음으로 이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것도 아주 수려한 자세였죠. 제가 이 작품 만들면서 제 자신이 치유가 됐다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끝이에요. 선생님, 근데 저는 그 첫 앞에 놓여있던 그 배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배지가 잠깐 눈에 띄었는데 어떤 그 천하부위에 어떤 그 상관성을 갖는 작업인가요? 그 천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상상하거나 추상적인 패턴들이 가능하죠. 네. 일종의 이제 바람을 그대로 맞이하는 그런 이제 신호이기도 하고 메시지이기도 하겠지만 그 의자는 그 전에 있었던 이 폐기물들이 와서 이 생활 속에 리듬들이 묻혀지고 폐기물들이 와서 수확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반응이겠죠. 굳이 좀 멋있게 말한다면 반응들을 커튼이 적절하고 했던 거고 거기에 앉아있는 의자는 우리들입니다. 작가가 거기에 앉아서 이제 우리의 자세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무지무지하게 기쁜 건 아니고요. 그냥 귀한 건 맞습니다. 그 의자에 앉을 수 있어요? 아, 네. 이렇게 약간 돌아도 됩니다. 근데 그 의자에 앉을 수 있습니다. 앉아도 돼요? 주저면 안 돼. 앉으면 좀 불안하죠? 그렇죠. 네. 앉지 마십시오. 네, 그냥 창문 밖에서만 보셔야 됩니다. 저는 거기 앉으면 뭔가 이렇게 바람의 기운도 느끼고 그 공간 자체를 몸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살짝 받았어요. 그래서 앉아도 되나 한번 여쭤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앉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공간을 진단하고 일종의 장소 특별 작업처럼 봐도 될 것 같고요. 또 죽음의 공간을 재생하거나 다시 말 제목 그대로 귀환하는 그런 약간 사유적인 느낌의 작업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우리 이구명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작품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것 같고요. 다음은 우리 박원 작가님, 더 워킹맨 2, 그 다음에 일렉트릭 후반 프로젝트. 이게 양쪽에 두 공간이 있던데, 그 로봇 움직이는 게 그 워킹맨이었나요? 네, 로보틱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키네틱이라고 뭐라고요? 키네틱이라고 해요. 키네틱. 키네틱. 로봇 작업이라고 너무 표현하니까 되게 단선적이다, 그죠? 키네틱, 이게 키네틱이라고 하겠습니다. 키네틱 작업. 애가 계속 열심히 움직이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벽면에 사진 같은 게 하나 붙어 있었어요. 사진 맞나요? 네. 그 조화가 굉장히 언밸런스 하면서도 묘했거든요. 자, 그럼 그 작업, 워킹맨 2, 더 워킹맨 2, 그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오른쪽에 있는 후각, 그것도 좀 언급 좀 해주세요.
힘의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굉장히 그 인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영상작용으로 작용하는 게 직립보행이라는 게 있는데 직립보행을 하는 가끔씩 하는 동물들을 보거나 이럴 때도 되게 인간 같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계라고 볼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 크랭크나 모터로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게 굉장히 기계적인 메커니즘인데 그 인간이 하는 직립보행이라는 거는 굉장히 불안하고 되게 독특한 메커니즘이기도 하거든요. 한 발로 일어서면 한 발은 붕 떠있게 되는 불안한 메커니즘인데 그 어떤 인간이 진화를 통해서 이게 습득한 직립보행이라는 거를 이 기계가의 모사로서 이 인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시각적 어떤 지령?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후광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렉트릭 후광 프로젝트라고 시작을 했었는데 처음에 제가 이거는 약간 비유하긴 한데 제가 레지던시를 어디서 하고 있을 때 저녁에 늦게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 두 개가 열려있는 거예요. 하나는 한쪽에 개 사진이었고 꽃게? 더블게 개들린 개? 개가 이게 그 역광을 맞아가지고 실루엣으로 돼 있는 개 사진이랑 그 앞에는 그 식당에 있는 할머니의 손녀가 그린 것 같은 한모 마리아상이 있었어요. 그 두 개가 저한테 좀 빡 하고 오는 게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후광이라는 거는 굉장히 예전부터 발견이 되지만 근원은 태양이고 태양은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어떤 신성한 존재였고 그것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라신이나 아니면 석가모니 있는 예수들 여러 이제 성인들이나 이런 데에 사용을 했었거든요. 인도나 이런 데서 마하라자한테 쓰기도 하고 굉장히 예술작품이나 조각품에 많이 등장하는 요소인데 그게 실제로 현실화됐을 때는 이게 그 사람을 돋보이게 만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아이러니가 있었고 그래서 그 사진 작업을 처음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든 게 후광 증강기계라는 그 반대편에 있는 조각관인데 후광 증강기계 같은 경우에는 입을 수 있는 후광이라고 해서 입고 다닐 수 있는 형태인데 뒤에 보시면은 후광이 약간 플랫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회화에서 보건 조각에서 보건 다 뭔가가 플랫한 어떤 형태를 발견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예전에 회화를 볼 때도 금방이나 뭐 이런 걸로 되게 빛을 표현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나타나면 어떻게 보일까 이게 좀 궁금해서 약간 회화의 플랫한 느낌을 좀 줘가지고 작업을 했었거든요. 실제로는 그게 어떻게 생긴지 진짜 모르거든요. 뭐 이게 그게 현실과 그게 후광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보이진 않고 어떤 현실과 어떤 가상의 어떤 것이 증강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입을 수 있는 후광이라고 해서 작업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권위의 상징을 놔두고 어떤 사람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보편성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고 그리고 계속 설명해도 되나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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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그 후광 같은 작업이라서 건너편에 스튜디오 2에 있는 작업은 네, 형광등 100개의 아우라라는 작업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 전직 대통령한테 형광등 100개를 준 것 같은 거라는 표현을 이제 미디어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좀 재밌는 점이 어떤 후광이라는 거를 형광등으로 대체해서 설명을 했다는 것과 사람한테 형광등 100개를 준 것 같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구나라는 게 좀 재밌어서 실제로 형광등 100개를 쳐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했었고 아니, 이렇게 지금 설명이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설명란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래서 네 그런 어떤 형광등이라는 게 굉장히 현대에 보편화된 기술이긴 하지만 되게 사라져가는 어떤 상징인 것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권위가 좀 계속 이렇게 지속되거나 절대적일 수 없다는 현실적인 내용을 좀 담으려고 했고 그리고 실제로 좀 뭐랄까 형태 자체도 약간 hun공적이라는 데를 쓰면서 과정 모양이네. 것 같은 그런 형태를 좀 띄고 근데 그 작품을 봤을 때의 인상보다 설명을 들으니까 더 재밌는데. 네. 아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어떤 기자의 그 찬양 그렇죠. 숭배에 맞지 않는 그 표현이 굉장히 회자가 됐었죠. 너무 그래서 그 내용이 그 공장 모양의 그 작업에 들어있다는 것은 저는 되게 처음 알았고요. 근데 이 이벤트의 후반 프로젝트니까 계속 연자로 나오고 있는 건가요? 일단 다른 것도 많이 하긴 했었는데 하는 과정은 모르겠어요. 지금 마지막에 이게 후방 작업을 지금 뭐 생각나는 건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건 아 그래요? 저것도 2024년 신작이죠? 일렉트릭 후방 프로젝트는 그 형광등 빅게어라는 2022년 네. 네, 설명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우리 박정계 분들도 아마 작업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은 그 제일 어려웠던 작업 중에 하나였어요. 쉬워 보이는데 좀 어려웠어요. 송병훈 작가님의 신도시. 네. 저한테 어때요? 또 설명 좀 해주세요. 저한테는 그게 쉽지 않았어. 무슨 그거 같았어. 벌거기 있잖아요. 왜 느낌 벌거 느낌의 그 무슨 무슨 그 고깃집 같은 농담이고요. 네, 어려워서 얘기하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이 처음에 전시 주제를 들었을 때 액체 사회도 많은 이제 계속 변화하는 지금 무한한 가능성에 대고 어떻게 보면은 곧 갑자기 초전도체가 나와서 세상을 바꿔줄 것만 같은 그런 시대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요. 저는 제 개인적인 삶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세대적으로 좀 과도기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청룡 작가와 그 아닌 작가의 경계이고 또 세대 자체도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그 경계에 있는 또 세대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지점들이 많이 생각이 나면서 여기 이상구에서 예전에 했던 작업이 처음에 생각이 났어요. 그때 했던 작업도 같은 제목의 신도시라는 작업이었고요. 그 작업이 그때 나왔던 계기는 그때 제가 집을 구해야 됐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부천에 살다 보니까 여기 부천 인근에 또 신도시가 나왔고 그 신도시에 들어가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배웠을 때는 의식주가 기본이라고 배웠는데 이렇게 집을 구하는데 이렇게 많은 걸 희생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런 재개발 지역에 조금 리서치를 다니면서 좀 서울 쪽에서 봤던 이미지에서 되게 높은 위치에 있는 지대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밑에가 또 재개발되고 있고 이런 풍경들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 2018년에 전시를 했을 때는 저 스튜디오 제일 끝쪽에 있는 스튜디오에 작업을 하고 창문으로 이 유인 송풍실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위쪽에는 정비되어 있는 아파트 형태의 작업을 했었고 유인 송풍실에는 재개발되고 있는 폐허 같은 그런 작업을 그때 했었거든요. 그게 2018년이었고 지금 2024년이 됐는데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오게 됐고 제 개인의 삶이 크게 이제 어떤 변화나 그런 데서 쉽게 이제 가능성이 보이고 이러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런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저는 그래서 집이라고 또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액체 사회라는 이론과 조금 반대를 하고자 오히려 더 물질적으로 강력하고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한번 구현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뼈대로 만든 집의 형태를 그 이전의 작업에서 계속 가져오게 되고요. 그 뼈대로만 된 형태 같은 경우는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분리해서 그 형태에 맞춰서 사이즈를 다시 재조정해서 다닐 수 있게끔 꼭 이사 다니는 것처럼 이사 갈 때 짐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조립했고 그런 게 또 저의 현재 상태와도 되게 닮아 보였어요. 어떤 중요한 작가가 돼서 큰 작업실을 가지고 거기다가 잘 보관하고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작은 형태의 이런 대사는 항상 조립식으로 이 전시가 끝나면 이 물건들을 어찌 해야 되나 이 재료들을 이런 고민을 항상 하는 그런 것들과 맞닿아진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 사회적인 그 메시지를 갖고 있는 물질적 욕망의 집이라고 써있는데, 진짜 그 부분과 맞닿는 건데. 근데 청년과 그 중년 작가로서의 경계에 계시나봐요? 나이고요. 아, 39세가 넘으면은 청년 작가가 아니라고 해서 지원 제도도 많이 기회를 잃고 있죠. 39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네, 정작 그 중년 작가들이 더 필요한 게 많고 더 그 전시 기회도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약간 낀 그 세대의 분들은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더구나 집 하면은 뭐 요즘에 집 구하기가 어렵죠. 네, 뭐 수십억씩이나 하고 또 스트레스 DSR인가요? 구한다는 것도 실시 안 되죠. 돈도 안 빌려주고 집은 정말 쉽지 않은 대상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그 구조물이 다 그 뼈대로서의 집 구조물이네요. 여기 있는 게요. 네, 여러 집의 형태고 네. 연립주택처럼 2층으로 구현된 그런 형태고 거기에 막 그 아까 정점처럼 이렇게 붉게 만들고 막 영상도 조금 혼돈스럽게 이렇게 만들거든요. 좀 개인의 삶처럼 이렇게 다 파편하게 혼란스러운 그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고 싶었고요. 막 더 과하게 불빛도 번쩍번쩍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으나 보시는 분들이 너무 심리적으로 힘드실까봐 지금 힘들어. 그래서 음악 정도 수준에서 멈췄어요. 아, 네. 근데 굉장히 경험담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사실 처음 전시 저 설치할 때도 많이 고민이 있었는데 얼마나 더 좁게 통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더 압도적으로 더 많이 압도감을 느끼고 네. 더 불편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타협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관람객이 무난한 동선과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한. 그렇죠. 근데 그 재단이 많이 하고 있어서 너무 세게 가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안 불러줘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 작가님 작품 들으니까, 얘기 들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되죠. 아, 그게 그래서 만들어진 거구나. 자, 우리 셀리제로, 셀리제로 제목부터도 좀 어려웠는데, 자, 셀리제로를 출품하신 우리 양아치 작가님, 네, 작품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뒤에 나오고 있죠. 네. 네, 그 셀리는 그 현대자동차 세계관에서 빌려온 그 캐릭터인데요. 제가 한때 그 제로원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현대자동차의 경험이 저한테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산업화 세대로 이루어지는
좀 선대 회전에서 좀 새로운 세대로 바뀌면서 석유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 속에 정성 회전을 내놓는 키워드가 좀 저한테는 재밌었는데요. AI, 모빌리티, 로봇, 스마트 시티 이런 등등 주요 키워드를 내세웠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마침 그 비슷한 시기에 CF 속에 등장인물이 셀리였습니다. 그래서 셀리의 세계의 CF를 나중에 한번 내다보시면 그 모빌리티 세계라는 게 마치 그 프랜차이즈 도시 만들기처럼 공간을 이렇게 바꾸죠. 오늘 우리가 만난 공간은 페어로 만나지만 셀리의 세계에서는 페어라고 생각하지 않고 데이터로 연결되고 사람이 연결이 되고 사물이 연결이 되고 그런 흐름들 속에 뭔가 전 개인적으로 그 현상이라 해야 될까 의도라 해야 될까 욕망이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두루두루 지금 막 다니면서 리서치를 하고 있던 차였는데요. 마침 부천에서나 인천에서나 또 가까운데 국가산업단지라고 있잖아요. 국가산업단지에는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몇몇 현상이 있었는데 데이터 센터의 구축이 좀 상징적인데 크게 보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국가에서 만드는 데이터 센터가 1조 몇천억짜리가 지금 지어지고 있고요. 지금 건물은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인가 가을이나 겨울이었다 발표를 했는데 아마존 서비스에서 8조 몇천억짜리가 지금 들어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는 지금 이 공간 페어인 이야기에 앞으로의 미래에 지금 정의선 회장의 의도인 것처럼 8조 단위의 데이터가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그러면 재편될 게 뻔한 재편되는 과정 속에 저는 이것이야말로 과학이다 기술이다 이런 것들 저는 SM적 상상이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전시 요청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이런 걸 세기 1평, 2평 이렇게 하기보다는 현재 지금 제 리서치가 제로베이스라고 일단은 전자를 깔고 그거를 좀 소개하는 문장들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업장에 가서 보시면 채널이 4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마치 이렇게 사물과 어떤 캐릭터가 모니터에서 등장하는 그 관계 속에 계속 하울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조 아니죠. 우리는 80년도쯤에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화학연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12조 개의 사물들과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거대한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의 이 공간의 페어의 이야기를 이렇게 만났는데 아마 다른 말로 아마 재편되지 않을까 라는 좀 기대감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좀 맞춰서 소개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네. 그 이용희 디렉터님은 좀 다르게 보셨을 것 같아요. 변화기 작가적 작품에 대해서 어떠셨어요? 그래도 이 모든 그 전시를 핸들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왜 나 째려고 나한테 어려운 질문이네요. 요즘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실험실에서는 비물질하고 비인간의 그 관계망 설정이 전착하고 있는 작가들이 많잖아요. 그중에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저 집에 서버를 그 서버에 추천하라는 깃발을 들고서는 그 서버를 그 개인이 소유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 말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 네트워크망에 그러니까 이 비물질과 관계망 어떻게 연결 시킬 것인가, 너는 어떻게 연결할 건데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알아? 라고 하는 작가들의 문제제기, 형상으로서의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게 사실 자본이 집중되면 이건 문제가 있어 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정보가 집중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인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 속. 제가 바라봤을 때 배한 작가님이 그 작업 속에서 던지는 건 뭐냐면
너도 모르게 지금 여기가 접속되어 있고 가지고 있고 이 정치적 역학관계에서 하이브드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질문을 문제인식을 계속 이렇게 던지고 있어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구글이든 뭐 애플이든 간에 내 이미지와 내 정보를 내가 돈 주면서 갖다 바치고 있잖아요. 그럼 난 너무 이상하거든요, 그게. 그걸 왜 다 갖다 주고 걔네들은 그걸 전부 다 수집해갖고 전 세계 모든 정보 역량이 80%를 독점만 해갖고 이걸 가지고 돈으로 생산하고 데이터를 생산해갖고 다시 이걸 구속하는 정치구조로서의 하이브드로 노역에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전제식이 있어서 이런 배우주간 간의 네트워크도 인간적 관계로서 잘 해내야 되지만 그리고 이제 작업적으로도 그런 상황에 놓여질 수 있을 거라는 문제의식 던지는 작업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사실 뭐 야구수 작가님 작업도 우리 이우리 팀장님 말씀을 전제로 한다면 구애 없는 연결성이 메트로폴리탄의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당히 호흡이 잘 되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뒷받침해서 들으니까 조금 더 접근하기가 용이해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작가님. 네, 저는 2022년도에 비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우리 대표 작가님으로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작품을 받고 그 당시에 영국관 큐레이터랑도 대화를 하면서 우리 김희철 작가님 작업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뵙는 건 사실 처음이에요. 네, 작품을 봤는데 뵙는 건 처음이고 또 여기서 보이는 오늘 작업은 또 더 처음이고 신작인 것 같은데 자, 김희철 작가님의 굉장히 기지묘묘하게 움직이는 유동하는 그 작업 어떤 작업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원래 이제 작업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를 하겠다 뭐 이런 엄청난 약간의 불꽃 같은 거 그것만 있으면 그냥 무조건 만들어요. 뭐든지 간에. 근데 이제 화두는 항상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전시 특히 이제 여기 비상구 벙커공간을 저는 이번에 처음 본 게 아니라 여기 이제 개관같이 이제 처음 시범 운영을 하셨을 때 전시를 보고 그때 이제 많은 좋은 작가님들이 참여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 공간에 대한 엄청난 매력을 느꼈었어요. 실제 한국에 이런 공간이 있을까? 이렇게 건축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떤 예술 공간이라는 것도 아니고 공장도 아닌 그것에 예술가가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트랜스포밍하는 거기서 너무 재밌었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이제 트랜스폼이 되어진 상태고 그런데 이번 전시를 이제 이은희 선생님한테 이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연치 않게 이제 뭐 자연 계약이라는 이제 미셸 세르 얘기를 그때 잠깐 했는데 저는 미셸 세르가 말한 문장 중에 가장 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계는 인물을 완성했을 때 가동을 멈춘다라는 말이 있어요. 희한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다가 완성을 하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각장이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떤 페어라는 어떤 로맨틱한 어떤 수봉이 이것도 당연히 있지만 이 기계가 자기의 인물을 멈춘 어떤 해방감, 어떤 자유스러움 거기서 되게 저는 좀 이 공간에 뭐랄까요 되게 가끔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신이 더 이상 자신의 임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이 자유로움이 어떻게 보면 수범의 한 일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곳이 또 어떤 인간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말하자면 어떤 수강물들, 어떤 폐기물들, 어떤 사물들을 위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 없는 세계의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축적 아이디어들 너무 재밌어요. 사람이 살기 위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이 없는 뭔가를 위해서 한 이 건축의 흔적이 일단 너무 그 컨템퍼러리 했었고요. 실제 요즘 말하고 있는 모든 신유물론이니 여러 맥락들과 너무 만나는 공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 뭐 이렇게 순범이가 말하는 폐허가 된 성당, 신의 집, 인간이 아닌 그와 같이 폐허가 된 어떻게 보면 소각당, 거의 같은 맥락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징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상하지 못한 일상에서 체험하지 못한 어떤 감정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작업을 할 때 그것밖에 없었어요. 아, 이 공간이 갖고 있는 이런 그 행위성이 있는데, 그 행위성이 용도성이 아니라 멈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동하다 멈추는 그 상태로 프리즈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는 뭐 호이스트, 엄청난 무게를 준 호이스트도 흔적이 남아있고, 그 콘크리트 벽에 온갖 이런 문들에 남아있는 흔적 자체들이 너무나 저한테는 좀 이렇게 영감을 주지만 또 공간이 세다 보니까 웬만한 작업이 들어가서는 이 갖고 있는 저는 이거를 저희 선생님한테 이제 배웠는데, 이거를 외진이라고 말씀하세요. 엑스텔리전스, 인텔리전스가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지능들이에요. 이 공간 자체가 하나의 지능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행성,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아름다움, 그래서 질문하게 되는 거, 어떻게 폐허가 아름다울 수가 있고, 이 공허함이 이게 멈춘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또 느끼나? 근데 분명히 그거는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이 작품의 하드였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제 전시 제목을 수성의 뭐 영향 아래 뭐 머큐리알이라는 제목을 했어요.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수성과 관련을 여기가 짓고 싶었던 건 아니고, 그렇게 알 수 없는 내가 뭐 20년 전, 30년 전에 과연 이 소각장의 벙커의 가운데서 서 있을 수 있을까? 이런 SF보다도 황당무계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가 저희 현실로 지금 이곳에 있다는 거가 저한테는 되게 현재하는, 그러니까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게 단지 어떤 공상의 세계가 아닌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래서 수성이라는 어떤 중력 태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래서 공전과 자전이 엄청나게 희한하게 돼요. 하루는 되게 느린데 공전은 되게 빨라요. 궤도가 짧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절은 매일 바뀌는데 하루가 안 지나가는 약간 그런 희한한 어떤 공간, 그걸 이제 저는 소각당과 좀 이렇게 연결하고 싶었어요. 그런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세계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저는 아까 기계가 갖고 있는 어떤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단지 그러니까 기계 미학, 뭐 공간 미학 이런 것, 건축 미학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인간의 어떤 미래의 어떤 표준으로서가 아니라 실제는 그런 어떤 해방감이나 아니면 그 용도로부터 탈주했을 때 만날 수 있는 지점은, 그게 저는 완전한 어떤 예술가들이 이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은희 선생님이랑도 처음에 잠깐 얘기하지만 던지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무슨 예술가가 그래도 사회성이 있어야 되나? 그랬을 때 그 예술가의 어떤 사회 참여를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갖고 있는 예술인으로서 한 삶의 형태로서 분명히 그것도 다른 사회 참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저한테는 계속 어제 오늘 새벽까지 계속 있었어요. 그냥 어떻게든 작품도 완성을 해야 되지만, 이 공간이 끝없이 이제 저런 한 세트장 같은 곳에 이렇게 갖고 있는 리얼리티가, 그래서 뭐 작품은 뭐 기본적으로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실제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실제 원래는 다른 전시를 위해서 생각했던 많은 그 아이디어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다른 형태로 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실제 뭐 되게 기계적이고 정치적이고 하지만 저희 이제 여기 스튜디오 스태프들도 있지만 저렇게 와이어들이 막 움직이는 걸 저희는 뭐 한 달 내내 손으로 흔들면서 그것을 기계를 위한 우리 기계를 위한 인간의 이렇게 몸을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는 그게 뭐 엔트로모픽이라고 해서 의인화라는 말이 있다면 저희는 메카노모픽이에요. 이 기계를 위한 어떠니까 그런 스튜디오 작업이 있어요. 내부에서는. 그래서 그런 공정들을 통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됐고 실제 이런 작업이 뭐 여기 많은 작업하시는 분들도 똑같지만 뭐 하나가 쉬운 게 없어요. 정말 물질을 다루고 할 때도 육군면 선생님은 어저께 바람 부니까 이제 처음이 너무 아름답게 흔들리는데 이게 넘어가면 어떡하지? 근데 진짜 그런 것처럼 그 너무 이 많은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하여튼 뭐 오늘 아침에 저희는 새벽까지 뭐 잠을 하나도 못 자고 완성을 하고 그냥 저희 이제 차에서 자고 지금 막 나와서 정신없긴 한데 아무튼 예, 그런 생각으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공간, 저도 전시를 봤지만 이 공간하고 너무 그 체화가 잘 된 거예요, 작업들이. 특히 그 김윤철 작가님 작업은 정말 그 한10 몇 메터 되죠. 네. 굉장히 되게 높네. 거기 떨어지면 크게 아프겠는데. 아무튼 그 공간하고 너무 잘 맞고 육군병 선생님 작업도 굉장히 이건 뭐 에어 갤러리니까 네.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제일 복귀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 공간을 각자 이렇게 잘 만들지? 육군병 선생님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전시 몇 달 전에 잠깐 여기 연차에 들으시는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달려와서 저도 뵙겠다고 달려와서 이미 상반기에 예산이나 뭐 이렇게 작가들이 이렇게 짜릴 이번 기회에는 그냥 정말 예산도 적지만 그 관계를 한번 맺어보시자고 그리고 다음번에 좀 큰 걸 좀 준비하려고 이미 잘린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많이 못해드리지만 이번에는 이제 관계 맺기로 부탁을 한번 바쁘시지만 요거 따지니 할 수 있겠다고 해서 다행히 예, 그래서 양평까지 가서 술도 밤새 먹고 하면서 맛있게 먹고 하면서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벙커는 이제 예를 들어서 김철 작가님 선정이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육군병 선생님이 육군병 선생님이 벙커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 차후에 이제 만남을 갖게 돼서 여기는 이제 돼 있다 그래서 이쪽이 어디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이제 근데 또 마침 그 두 가지 안을 놔둬오셨는데 하나는 이제 벙커안 하나는 저기 그 에어 갤러리 아닌데 에어 갤러리 안이 한편의 시 같아서 시 같아서 아니 이번에는 이제 그 사실 이제 대 작가님들 뵙고 막 이렇게 미팅에 나가고 그러면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아나운서들이 약간씩 이렇게 따따따따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딱 맞춰지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 양아치 작가님 작업도 그게 무슨 식이죠? 기계가 막 있는데 중앙제어실, 네, 중앙 컨트롤을 하고 있는 중앙제어실. 각각의 그 포지션이 너무 잘 작품과 어울렸어요. 김민철 작가님도 그랬고, 박은호 선생님 작품도 야외에 있으니까 더 정말 훨씬 더 단단한 느낌이 컸는데, 또 내가 작가라면 특별한 공간에서 욕심낼 것 같거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조율을 했나, 그런 점도 김민철 작가님이 얘기했다 보니까 궁금해져서 여쭤봤던 건데, 양해를 구했군요. 그렇죠. 다음에 더 크게 하겠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약속 지키셔야 되는데 20년 돼가지고 그만둘까 말까 고민하신다며. 거기서 그러면 여기 부천문화재단에서 잘 해보셔야겠다.
자, 여기 그 사전에 제가 질문을 받았어요. 두 번째가 이제 각 작가별 작업 소개를 해주세요. 였고, 세 번째가 해야 되나? 이 39가 시각예술 공간으로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가능성이야, 뭐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이거는 작가님들한테 묻기에는 좀 그렇고, 네, 역시 그 이우리 대표님이 해주셔야 돼요. 이 공간 해보니까 어떠세요? 시각예술, 저도 이제 시각예술 실내이니까 이제 한데 그래서 여기 공간을 처음 만들 때도 뭐 논의하고 토론하고 막 이럴 때도 여기 공간을 미술관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왜냐면 제가 그쪽 계통이 있으니까 더욱이 감이 막힐까봐 안 쓰고, 근데 시각예술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야 라는 정도 포지션을 해야 여기가 문화공간으로서의 전환이 될 거라는 판단이 좀 있어서 개인적 욕심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바꾼다거나 아니면 추동한다거나 뭐 이런 말들은 오히려 공공적인 영역에서 해가 될 수 있어서 이렇게 됐었는데, 기본적으로 그 미술실은 미술 박물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예전에는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술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거기서 뻘짓을 해요. 그럼 자본이 그걸 사요. 그리고 그 박물관이 박제화를 해요. 그러면 또 예술가들은 뭘 하는 거냐면, 너 이거 살 수 있어? 이거 박물관에 넣을 수 있어? 또 뻘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도망가. 그러면 그걸 또 자본이 사요. 그리고 또 그거 박물관에 박제화 시켜요. 그럼 또 예술가는 또 너 이거 넣을 수 있어? 또 뻘짓을 하는 거예요. 라고 이제 한 20년 전에 이제 예술가의 역할을 했을 때 배웠어요.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작가들은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는 것이 뭐 목표인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림이 잘 팔리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술적 지향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 이렇게 좋아하는 작가들은, 그러니까 그 공간이 예술가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그 요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조적으로 새 작업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화이트 블록이 주는 그 전시는 그 구조 때문에 아주 인상파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인상파 그림 평면 작업이 여기 놓여질 수밖에 없듯이, 이 공간이 예술가한테 주어질 때 구조적으로 창조적으로 발동시킬 수 있는 제도적 요건이나 조건이 너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미술관이나 이런 데보다 이런 공간이 훨씬 더 아름답고 마음을 흥분시키고, 그리고 그 흥분이 되는 작가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공간을 위해서 그것이 시각예술이든 예술품이 됐든 그게 뭐로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인간을 위해서 그 창의적 사고가 발동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이거보다 이게 더 낫다고 판단할 때, 저는 이제 이 판단이 이 구조가 훨씬 더 좋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뭐 예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공간 보면은 사실 욕심도 나고, 저 공간에 내 작업을 놓았을 때의 어떤 그림을 상상하게도 되죠. 오히려 화이트 그거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런 작업에 대한 매력을 더 많이 요즘에는 느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작가님들은 이런 공간에서 작업을 했을 때 어떤 그 생각이라든가 이런 동기부여가 됐을까?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 공간을 재해석했을 텐데 그것이 나의 작업의 발전 방향에 있어서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송정 작가님 어땠어요? 아까 말씀드린 지점이랑 좀 맞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 이전에 소각장이었고 지금 문화공간으로 바뀌었고 되게 많은 이런 전국에 이런 공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런 유휴 공간이었던 곳에서 전시를 많이 했었는데 다 비슷한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작업처럼 여기도 과도기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작업이 이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또 잘 맞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가님한테 앞으로의 작업 방향에 어느 정도 좀 동기부여가 되던가요? 여기서의 경험이?
저는 반대로 너무 이런 곳에서 많이 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화이트 블럭으로 다시 들어가는 정리해서 들어가는 반대의 지점입니다. 그래요? 네. 기대했던 대답을 안 해주시네. 자, 그러면 우리 박원 작가님 어떻게 계십니까? 어떠세요? 이 공간 작업해보니까. 화이트 블록 가지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런 공간이 좋고요. 매력적인 공간이 많아가지고 다른 공간도 써보고 싶은 욕심도 나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동선상의 문제라든가 전기 끌어오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전기실을 생각하긴 했는데 사실 전기실에서 바깥에 유인성품실이 보이긴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못 살려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일단 어떤 통제된 공간이 좀 필요한 상태여가지고 그리고 저 거의 한 달 정도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한 달 있었다고요? 네, 거의 이제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거의 집에 가고 작업했었는데 여기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돌아다니는 유람처럼 이렇게 다니면은 정말 좋은 공간이 많긴 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이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 생각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전기실에서 이제 새벽에 작업할 때도 조용하게 이렇게 혼자 로봇을 보면서 약간 명상하듯이 어떻게 행동하나 푸드박보듯이 이런 식으로 작업을 좀 완성을 좀 시킬 수 있어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공간이 사실 화이트 큐브보다는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뭐랄까요 흥미가 북돋는 건 있죠. 네. 대답을 이렇게 아무리 재밌게 하려고 해도 우리 작가님들은 너무 진지하죠. 네, 그래도 너무 진솔하게 또 얘기하시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소통의 문제가 잘 있는데 육금정 선생님 그 예술활동 하시면서 정말 전 세계에서 정말 다양한 공간에서 작품 발표를 해오셨잖아요. 근데 그리고 여기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 이런 공간이 약간 국제적으로 이렇게 뭔가 비전을 가지려면 선생님 경험상 어떤 요건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좋은 작가를 많이 초대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시설의 문제인지 선생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경험상에. 이렇게 대답할게요. 이렇게 대답을 해드릴게요. 봄이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봄이 되면 꽃이 핀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봄에 사실 피는 건 아니거든요. 봄꽃이 있고 여름꽃이 있고 가을꽃이 있고 심지어 겨울에 동백꽃이죠. 그 시점들이 다 있고 존재가 되는 거죠. 이 아트스페이스라는 이 B39 역시 그렇지 않을까요? 이 공간에 대한 해석을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다. 일단 받아들일 것이니까. 이걸 갖다가 이기려고 하고 호흡을 그때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걸 지금 노벨 했지요. 뭐 공간이 큰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좀 살벌하게 큰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저는 그 공간에 대해서 해석을 다음과 같이 하죠. 그 공간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면 일단 공간한테 지치니까 해석을 하면 해석을 하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번에 귀환이라는 작품도 해석의 결과물이죠. 그리고
서바이벌 이즈 히스토리, 생존의 역사라는 것이 이제 지금 또 하나 잡혀 있거든요. 좀 이따가 아마 트실 것 같은데, 그것은 공간 해석이 아니라 정해진 공간에 드는 거죠. 하지만 그 작품에 대한 밀도를 굳이 이야기한다면 생존의 역사니까 타이틀 자체가 좀 세죠. 그런데 거기에 소중한 메타포를 담아야 되니까 그 담겨진 것이 이제 오늘 아마 틀어주신 영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공간 해석은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어느 나라 그거 하면 그 자체가 지쳐버려요. 그 즐기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즐기면 됩니다. 네. 작가들 공간 해석에 대해서 그 워크가 좋아졌을 때 적극적으로 소화하려고 할 때도 굉장히 그 약간 의학적인 답변이셨어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오히려 되게 현실적인 그 조언이랄까요?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행정에 대한 부분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냥 일반 행정이 아니라 관계자들이 예술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술적인 마인드로 공간을 대하고 예술가들을 대하고 거기에 대한 보수적인 행위가 이어지면 공간과 기관과 작가들이 본받성장할 수 있는 길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했는데 여기도 아마 지금 방금 제가 스스로 물었던 그런 퀘스천 앞에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중소로 생각 많이 해야겠죠. 고민도 하고요. 우리 그 선생님들이 창작가분들이 많고 또 한마디씩 보태다 보면 한두 시간은 금방 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도 다 됐으니까 우리 작가 선생님들의 저희는 빠지고 작가 선생님들의 마지막 그 소감, 네 어떤 것도 괜찮으니까 작가 선생님들의 소감을 한 번씩 들어보고 네, 조언이나 뭐 의견도 다 괜찮고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들어보는 걸로 할게요. 우리 대표님, 또 마침 여기 제가 대표님도 앞에 있으니까 여기 한번 경험해봤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것 좀 해줘요. 이렇게 좀 해주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여기 지금 돈 되는 사람 와주신다고 했죠. 일단 제가 그 비밀스럽게 드린 얘기인데 제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 기와이라는 작품이 있죠. 그 뒤에가 깜깜합니다. 밤을 쳐는 거죠. 그거 좀 바람 통하게 좀 해주시면 밑바람 통하게. 그 돈도 지금 여기 이분인가요? 이분 있어요? 그 박수 한번 칩시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꾼변 선생님 좀 들어주세요. 네. 근데 우리 작가 선생님 말씀 한마디 듣기 전에 제가 놓칠 뻔했는데 우리 박정계 분들 중에서 혹시 작가님들한테 질문하실 거 혹시 있으실까요? 있으신 분 손? 없죠? 네, 없죠, 진짜 없죠? 그럼 그냥 가요. 네. 아니 이때 일꾼변 선생님, 양아치 작가님, 뭐 이렇게 김은철 작가님 이때 아니면 만나기도 힘들어요. 네. 질문 없으세요? 네. 그냥 시킬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 마이크 좀. 아까 시작하실 때 디렉터님이 하신 말씀인지 아마 그 예산이 굉장히 막 넉넉하지 않아서 그 대여비 정도밖에 드릴 수 없다고 하셨는데 작가님들이 다들 신작을 내주셨다고 해서 저는 그 열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기여를 작가님들이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된 건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런 결심을 하시게 된 건지가 조금 관람객의 입장에서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정말 별로 없는데 만들어 놓은 작업을 보니 그 예산보다 훨씬 더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그 열정은 어디서 나오냐? 네. 그럼 어느 분한테 여쭤볼까요? 아무나 콕 집어주세요. 대화하시고 싶은 작가님한테. 제가 할까요? 아, 네. 네, 그러면 우리 양아치 작가님. 네. 재료비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부족했을 법한데 우리 작가님은 우리 그 방송객 질문처럼 어떤 마음과 열정으로 작업에 임했나요? 실제로 예산이 부족하다, 넉넉하다 생각은 지금까지도 안 해요. 그걸로 작동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초연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지는 않아요. 당연히 예산과 돈이 넉넉하면 좋은데 그건 별개의 문제고요. 열정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외려 오늘 제가 저희 아티스트 톡 이전에 또 이렇게 좀 훑어보니까 내내 준비를 했던 거는 예산의 어떤 힘보다는 아까도 뭐 공간 얘기를 하셨는데 뭐 마치 여기 폐허, 뭐 루인 이런 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게 서금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서금 이야기를 얘기할 때 자연 얘기할 때 자연과 가까운 얘기할 때 루인 얘기하고 공간을 어떻게 사는 것이다. 사실 이 공간은 스펙타클하죠. 근데 스펙타클한데 예산이 왜 이렇게 작아? 이런 거는 별로 저한테 작동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러면 이 공간이 스펙타클한데 여기 지금 전시 소문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되게 연속적으로 유동되기를 갈구하지만 결코 도달할 수 없다.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으면서 연결되어 있으면서 모든 걸 살 수 있지만 결속은 멀어져 간다. 이런 게 더 큰 자원이고요. 700만 원 이상, 전 700만 원 받았거든요. 7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참여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네요. 네. 박수 한번. 사실 예산 물론 영향을 받죠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어떤 가치가 있기에 서슴없이 뛰어드는 그런 분들이라는 것을 양아치 작가님이 잘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많은 작가님들이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양아치 작가님 그래도 마지막 소감 이거는 대체할까요? 아니면 한마디 더 해주시겠어요? 네, 순서상도 작가님 순서예요. 아까 공간 얘기하면서 잠깐 대작업을 소개하면서도 썼던 말씀 중에 프랜차이즈라는 말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공간과 예술이 만나는 일들이 기관 안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 기관에서 만드는 콘텐츠가 얼마나 많은 중력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저는 좀 앞으로 여기 관계자분들 혹은 참여자분들하고 짚어봐야 될 부분은 이 지금 자유집에서 시작한 이 질문이 계속 유효돼야 하는 건가 생각 저는 좀 해보고 있습니다. 틀렸다 얘기가 아니라 이 성우 이야기 가지고 있는 이 방식대로 이 공간을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게 과연 아까 가능성이 있냐라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정말 가능성이 있는가 물어봐야 될 것 같고 더불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주 한 평짜리 공간에서도 그죠? 큐레이션이 뛰어난다든지 원문법이 아주 강력한 미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공간의 한 평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도 우리는 직시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공간 등치만큼 저는 아주 강력한 미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합리적인 설계와 기술과 기타 등등 저는 같이 따라갈 때 뭔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와 계신데요. 이 부분은 부산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실무자들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부분을 양학 작가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토론해 줄 수 있는 그 누구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을 화두로 올려놓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이 공간과
전시관과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네, 철학이라는 건 무척 중요하니까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송지영 작가님, 네, 마지막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지역에서 활동 거주하고 있는 작가로서 여기 B3구라는 곳이 어떨 때는 되게 아쉬운 공간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오늘 새삼 느꼈는데 제가 되게 당연하게 느끼고 있던 공간이었구나라는 생각도 또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간을 어떤 지역 작가로서 또 예술적으로 활용한 데 있어서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해왔다라는 생각도 새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고 뭐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이 공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겠다는 모범 답안을 네, 감사합니다. 네, 공간 중요하죠. 네, 제가 자질을 흘리는 공간도 필요하고 그것을 유지하는데도 많은 예산을 집행하거나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한 요구도 고려해야겠죠. 어쨌든 지역에 있다는 것은 좋은 걸 분명해 보이고요. 자, 우리 박원 작가님. 네. 일단 이 전시하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감사합니다. 공간이 사실 부족한 문제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비과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 그거를 약간 직원들이 되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거 보면서 좀 직원들이 미안해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했는데 아무튼 주어진 환경 속에서 되게 좋은 전시 만들어 가려고 다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윤철 작가님. 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이 공간을 갖고 있는 뭔가가 많이 있어요. 누가 봐도 어떤 작가가 봐도 이 공간에 뭔가 어떤 매력을 당연히 느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어쨌든 다양한 작가분들이 다양하게 이 공간을 분명히 어떤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설치나 여러 경험들을 하면서 좀 불편한 점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해체해서 다시 내려가야 되는 어떤 좁은 계단들 실질적인 어떤 내용을 말하자면 아니면 이제 작품을 매달기 했을 때 이게 39m라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여기 가장 상징적인 공간인데 그 공간에 작품을 매달 수 없는 구조. 이제 매달았을 때 실제 이 이상구가 갖고 있는 또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를 이번에 이제 이 공간이랑 협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저도 좀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이 공간에 어떤 필요한 것들을 점점 업그레이드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걱정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공간 자체가 갖고 있는 또 안전규칙이나 다른 시공사와 관련된 실무적인 일들이나 그런 것들이 되게 기대감이 이렇게 흘러가려면 여기 재단 측에서도 그런 이제 작가들이 요구하는 어떤 공간이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이제 시공하시는 분들이 또 자기들 마음대로 이 공간을 또 변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작가가 진짜 원하는 어떤 세계를 아주 알고 되게 단순한 건데 그것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조율하고 작은 시설 같은 경우는 실제는 그렇게 비용이 들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절차가 분명히 어려울 거라고요. 이거 어쨌든 이게 개인 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채널이 빨리 소통할 수 있고 왜냐하면 전시가 우리가 보통 해외는 뭐 1년 전에 준비를 하고 2년 전에 준비를 하기도 하지만 한국 전시는 대부분 2, 3개월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소통이 빠르지가 않으면 이
실제로 뭐 아무리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현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점점 경험하시면서 하고 어떤 이제 규칙들도 생길 것이고요. 네. 아무튼 저는 뭐 이렇게 전시 올리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걸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우리 이유리 대표님의 발언을 빼고 넘어가고요. 네, 우리 많이 했어, 우리 많이 했으니까 빼고 좋은 작품 출품해 주시고 이 공간을 더욱 빛내주셨던 주신 우리 작가님들한테 모두 박수 한번 치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산이라든가 행정을 집행해 주신 부천문화재단 관계자분들한테 고마움 전하고요. 오늘의 그 아티스트 토크,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